서울 송파구 잠실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정민은 38살로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정민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내 지연은 35살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올해 6살이 된 아들 하준이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정민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가장이었어요.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는 일이 많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월급 외에도 야간 근무와 부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차곡차곡 저축 통장에 쌓여갔어요. 지연은 집에서 쇼핑몰 일을 하면서 하준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저녁이면 정민이 돌아올 때까지 저녁 준비를 하고 하준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정민이 집에 도착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빠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정민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평일 저녁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펴고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며 상품 발송 준비를 했어요. 각자의 일에 집중하면서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특별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에게 불만을 표현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민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의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도 추운 겨울 새벽 현장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죠. 아내와 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정민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하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했어요. 지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민은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화면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쇼핑몰 관련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연은 최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물류 담당자를 새로 구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정민은 아내가 사업에 열심인 것이 대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민은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연의 통장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결제된 내역도 있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도 눈에 띄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 재고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것이었죠. 정민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정민은 조금씩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항목명은 리스료라고 적혀 있었죠. 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에 리스로 쓰는 물건이 있었나 싶었어요. 또 다른 자동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매달 45만 원씩 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정민이 알고 있는 가족 보험료는
이미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회사명도 낯선 곳이었어요. 정민은 다시 한번 지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대답했어요. 쇼핑몰 상품 보험이랑 물류 차량 리스 비용이라는 설명이었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매달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민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민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정민이 어디 가냐고 묻자 지연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쇼핑몰 확장을 위해 중요한 미팅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민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연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미팅을 잡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죠. 정민은 혼자서 하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죠.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지연은 미팅이 길어졌다며 씻으러 들어갔어요. 정민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 이후로도 지연의 외출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정민은 현장 일로 바빴지만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본 적 없는 새 옷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도 여러 개 있었죠.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옷들은 대체 언제 산 거지 싶었어요. 지연에게 물어보니 쇼핑몰 운영하면서 트렌드 파악을 위해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보기에 그 옷들은 쇼핑몰에서 파는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어요. 훨씬 고급스럽고 비싼 옷들이었죠.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아내가 무슨 문제에 빠진 건 아닐까? 도박이나 사채 같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차마 직접적으로 캐묻지 못했죠. 혹시라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집 생각이 났죠. 점심시간에 정민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동료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요. 정민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늘어난 지출, 잦아진 외출, 새로 산 옷들. 그리고 변해버린 지연의 태도. 정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낯선 번호의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발신자는 수입차 딜러 회사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BMW 520i 차량 잔금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였죠. 총 금액은 5,800만 원.
계약자명은 박도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박도현이라는 이름은 정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몇 달 전부터 쇼핑몰 물류 담당자로 고용했다고 소개한 사람이었죠. 한두 번 정도 집 근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3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편이었죠. 당시에는 그저 아내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 명의로 수입차 구매 문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걸까요? 정민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온 건가 싶었지만 문자에는 분명 정민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정민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지연에게 확인해 봐야 했죠.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차를 샀는데 알고 있냐고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거 말이냐며 자신이 지인 부탁으로 대신 결제해 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5,8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왜 대신 결제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박도현이 사업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용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도와준 거라고 했어요. 곧 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정민은 그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물류 담당자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그것도 차량 구매 명목으로요. 정민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민은 차량 등록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박도현이라는 이름과 BMW 520i로 검색을 했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박도현이 맞았어요. 등록일자는 한 달 전이었고 차량 색상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리스 계약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월 리스료는 70만 원, 계약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금액이 매달 지연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민은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수입차를 사준 것이었죠. 그것도 물류 담당자라는 직원에게요. 정민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지연의 얼굴을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정민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단순히 직원을 도와준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일까? 정민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출근하지 않고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오전 10시쯤 지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고 정민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BMW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박도현이 앉아 있었죠. 지연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남자에게 자신의 돈으로 차까지 사준 것이었죠. 정민은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연과 박도현이 함께 차에 타고 어딘가로 떠나던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표정들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정민은 현장 작업을 지시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민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저녁이 되어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권하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천 가지 질문이 솟아올랐죠.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7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민은 하준이를 씻기고 재웠어요. 아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정민은 하준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밤 11시쯤 지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민은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은 지연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하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쉽게 열렸죠.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민은 웹브라우저를 열고 카카오톡 백업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찾았어요. 다행히 지연은 자동 백업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을 복구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정민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죠. 복구가 완료되자 수많은 대화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정민은 박도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대화방이 열렸고 정민은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메시지는 석 달 전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박도현에게 보낸 내용이었어요. 오늘 미팅 잘 끝났어요. 오빠 덕분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라는 평범한 업무 이야기였죠. 하지만 메시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달 전부터는 오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지연은 박도현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남편은 일만 하고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라고 적어보냈습니다. 박도현은 내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라고 답했죠.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내려가며 읽어보니 차량 구매에 관한 대화도 있었어요. 지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빠 차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메시지였죠. 박도현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괜찮다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정민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와의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된 거죠. 정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달 전 메시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지연이 박도현에게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BMW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였죠. 지연은 오빠 차 너무 예쁘다.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기분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박도현은 누나 덕분이야.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정민은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강릉 해안도로를 달리는 영상도 있었죠.
지연과 박도현이 함께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자신이 번 돈으로 그 남자에게 차를 사주고 함께 여행까지 다녔던 것입니다. 정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할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정민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정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다른 일을 해야 했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하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갔습니다. 정민은 집에 혼자 남아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업에 들어갔죠. 먼저 지연의 노트북에서 모든 대화 내역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까지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연의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최신 기종이라 비밀번호를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죠. 정민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30만 원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 삭제된 문자 메시지까지 복구할 수 있었죠. 박도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수백 건 나왔습니다. 정민은 하나하나 읽어가며 캡처를 떴어요. 다음으로 정민은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통장 내역을 프린트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수상한 지출 내역마다 날짜와 금액을 체크했죠. 차량 리스료 70만 원, 차량 보험료 45만 원, 그 외에도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명품 쇼핑 내역까지 모두 표시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6개월 동안 2,500만 원 정도가 박도현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여기에 차량 구매 비용 5,800만 원을 더하면 8,3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이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으로 번 돈이 고스란히 다른 남자에게 흘러간 셈이었죠. 정민은 차량 등록 서류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차량 등록 원부를 발급받았어요. 소유자는 박도현이었고 리스 계약은 지연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했죠. 피보험자는 박도현이었지만 보험료는 지연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데 오전 내내 걸렸습니다. 정민은 파일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본 보관용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였죠. 정민은 점심도 거른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정리됐어요. 정민은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 강하다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었죠. 정민은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당일 오후 4시에 시간이 비어 있다고 했어요. 정민은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높은 빌딩 15층에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접수 직원이 맞아주었죠. 정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정민은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자신이 번 돈으로 그 남자에게 수입차를 사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차량 등록 원부, 사진 자료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5분 정도 검토한 후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명백한 불륜이자 재산 유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며 상간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또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 몰래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전략도 제시해 주었어요. 먼저 상간소송을 통해 박도연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연에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지연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유용한 부분은 재산분할 시 지연의 몫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구매비와 각종 지출 내역을 합치면 8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는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설명했죠. 정민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변호사는 소송 절차와 예상 기간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이혼 소송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죠. 상담이 끝나고 정민은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착수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정민은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착수금을 납부했죠.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정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죠. 더 이상 속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민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지연과 마주해야 했죠. 증거를 내밀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녁 6시쯤 정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같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지연에게 말했어요. 저녁 먹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지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정민은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지연은 정민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정민은 하준이를 먼저 재웠어요.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토닥여줬습니다. 하준이는 금방 잠이 들었죠. 정민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정민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은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지연은 깜짝 놀라며 정민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라고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박도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낱낱이 프린트되어 있었죠.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장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지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죠. 차량 리스료, 보험료,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결제 내역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 등록 원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지연과 박도현이 함께 찍은 셀카 강릉 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민은 팔짱을 끼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정민을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돈이 누가 번 건지 기억은 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분노가 느껴졌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이라고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야간 근무까지 하며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남자의 차를 사는데 쓰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연은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도연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줬다고 말했죠. 전미는 늘 일만 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돈까지 퍼주면서 다른 남자와 놀아도 된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지연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박도연이 자신에게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느꼈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신은 늘 일만 했잖냐고 따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서류만 보고 현장 이야기만 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일밖에 몰랐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이 가족을 지켰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준이 유치원 빚집, 대출금 생활비 모두 자신이 번 돈으로 해결했다고 했죠. 지연의 쇼핑몰 창업 자금도 자신이 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민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민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서 연락 갈 거라고 했어요.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통보했죠. 지연은 깜짝 놀라며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민은 뿌리쳤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따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과 지연은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작은 방에서 홀로 잠을 잤고 지연은 안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하준이는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해졌죠. 정민은 아들에게만큼은 최대한 웃는 얼굴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장을 작성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은 법률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서류를 검토했죠. 상간소송 소장과 이혼소송 소장이 각각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민은 최종 확인 후 소송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지연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이 배달됐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보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박도현에게도 같은 날 상간소송 소장이 전달됐죠. 박도현은 황급히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당황해했어요. 지연은 박도현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박도현은 처음에는 소송을 무시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어요. 정민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고
지연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나타났죠. 박도연은 따로 상간소송 재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차량 등록, 원부 사진 자료까지 모두 명백한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재산 유용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배우자 몰래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됐죠. 차량 구매비 5,800만 원과 각종 지출 내역을 합쳐 총 8,300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어요. 지연의 쇼핑몰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지연과 박도연이 자주 함께 외출했고 업무 외적인 친밀한 관계였다고 증언했죠. 또한 지연이 박도연에게 차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박도연의 상간소송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박도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결국 불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연의 불륜과 재산 유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청구는 인용됐고 친권은 정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됐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지연이 부당하게 사용한 8,300만 원은 지연의 몫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도연에 대한 상간소송 판결도 나왔어요. 박도연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돼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또한 차량 리스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돼 리스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이 확정되자 지연과 박도연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쇼핑몰은 소송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나갔죠. 결국 지연은 쇼핑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박도연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해배상금과 리스 계약금을 갚기 위해 차를 되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매가의 절반도 받지 못했죠. 결국 박도연은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지연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도 사업도 모두 잃었고 아들과도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박도연은 지연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말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박도연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한때 BMW를 타고 다니며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정민은 하준이와 함께 송파구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2층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정민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었죠. 하준이는 새 집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이 공간이 이제 두 부자의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이사 첫날 밤 정민은 하준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직 식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죠. 하준이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오냐고요. 정민은 아들을 안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낼 거라고 했죠.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정민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무 형태를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야간 근무나 주말 특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현장 소장직은 유지하되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했죠.
월급은 30% 정도 줄어들었지만 정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아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매일 저녁 6시면 정민은 퇴근했어요. 하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이나 간단한 음식만 해 먹었지만 점차 요리 실력이 늘어갔죠. 하준이는 아빠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어요. 정민은 아들의 그 웃음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죠.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야기,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까지 아들의 하루하루가 정민에게는 전부였어요. 정민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들의 말을 대충 듣고 넘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준이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줬습니다. 아들의 눈이 반짝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민도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정민과 하준이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랐죠. 하준이는 장바구니를 들겠다며 작은 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따라다녔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기특하다며 하준이에게 과자를 하나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가끔 하준이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어요. 정민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엄마도 하준이를 사랑한다고 했죠. 다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하준이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민과 하준이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유치원에 가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정민은 하준이를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죠. 저녁이면 다시 데리러 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상이 정민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하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많이 웃는다고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었나 싶었죠. 하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인다고요. 정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줬어요. 정민은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빚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하준이의 교육비 통장에 넣어뒀죠.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두 부자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어요. 정민은 더 이상 큰 집이나 비싼 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그걸로 충분했죠. 밤이면 정민은 하준이를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보곤 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정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하준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아들 옆에서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과 하준이는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죠. 하준이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앞서갔어요. 정민은 그 뒤를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쉬는 시간 하준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행복하냐고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요. 하준이가 옆에 있으니까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다고 말했죠. 하준이는 활짝 웃으며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생각했어요. 사랑은 배신당했지만 인생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무너진 신뢰 위에 새로운 희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하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고 정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펜을 든 것이었죠. 오늘 하준이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고 적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뻤다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요.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고 적었죠. 정민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이어지고 있겠죠. 정민도 이제 그런 평범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